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있었지요. 그때 그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당장 도망치세요. 지금 안 가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들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왜 도망치라고 한 걸까요? 저 병원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아들 며느리를 조심하라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도망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잠시 벽에 기댔을 때 몸보다 먼저 생각이 앞섰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했던 게. 돌이켜보면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상훈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지요. 전화로 들은 소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15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과장까지 올라갔던 자리였거든요. 왜 그만뒀냐고 물으니 힘들었다고만 하더군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 며느리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도 되겠냐는 내용이었지요. 당연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끼리 힘든 시기엔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주는 나쁘지 않았어요. 미라는 부엌일도 거들었고 말도 공손했지요. 상훈이는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들여다봤지만 구직 중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라는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빨래를 돌릴 때도 한꺼번에 돌리면 안 되냐고 물었지요. 전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살림을 아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오래 묵은 된장으로 만든 구수한 찌개였지요. 그런데 상을 차리자마자 미라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너무 진하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냄새가 다 밴다면서 앞으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끓여온 찌개였거든요. 남편도 좋아했고 상훈이도 어릴 적엔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냄새가 문제라고 하네요. 작은 일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상훈이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지요. 현관 밖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라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급한 일이 있었다고만 하네요. 옷에선 담배 냄새가 났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그날 아침 상훈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했지요. 하지만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라와 상훈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우연히 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물을 틀자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서류를 접어 넣었지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저녁 뭐 드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훈이가 식탁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국그릇을 든 손을 멈췄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지요.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좀 쓸 때가 있다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으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네요. 그러고는 그냥 일이 좀 꼬였다고만 하더군요. 잠깐만 빌리면 된다고 했지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순간 미라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훈이 체면도 있으니까 너무 캐묻지 말라면서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체면은 알아도 이유는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요.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이는 고개를 숙였고 미라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지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훈이와 미라는 저를 피했지요. 말이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다는 소리도 들렸지요. 서류는 다 준비됐냐는 질문도 들렸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는지 안쪽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지요.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부동산 영수증,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밤마다 이어지는 은밀한 대화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제 집을 팔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군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상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요즘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신경 쓸 일도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거겠지요.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아놨다고 하더군요. 모레 오전 10시래요. 괜찮은 병원이라면서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틀 뒤 상훈이와 미라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고 낯선 건물이 나타났어요. 하얀 건물이었지요. 하늘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젊은 의사가 저를 맞았어요. 청진기를 들고 검사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당장 도망치세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부동산 영수증,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밤마다 이어진 대화, 그리고 이 병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검진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를 가두기 위한 첫 단계였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발소리였지요. 돌아봤습니다. 상훈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2명이 그 옆에 있었지요. 엄마, 상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 엄마, 진정 좀 해요. 요즘 너무 불안정하시잖아요. 나 멀쩡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주사 맞으실게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놓아. 팔을 뿌리쳤지만 간호사들이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팔에 스쳤어요. 주사였습니다. 안 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약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어요. 빛이 번지고 소리가 멀어졌지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서 좀만 쉬면 돼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몸이 축 늘어졌지요. 간호사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였습니다. 천장이 너무 하얘서 눈이 시렸어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지요.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손목에는 이름표가 감겨 있었습니다. 윤정희, 68세, 인지장애 2급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몸을 일으키려다 머리가 멍했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벽 한쪽엔 한의료 양병동 3층 병실이라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유리엔 밖이 보이지 않게 하얀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문에는 번호키가 달려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여긴 어디냐고 되물었지요. 요양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며칠 계셔야 한대요. 검사요? 무슨 검사냐고 물으니 아드님이 다 설명 들으셨을 거라면서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링거를 정리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기계적이었지요. 그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을 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또렷했어요. 눈빛도 말투도 멀쩡했지요.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아드님이 모시고 왔다던데요. 네, 며칠 있다 가라고 해서요. 그렇게들 온다고 하더군요. 다들 멀쩡했는데 여기 오면 환자가 된대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오래 계시냐고 물으니 1년 넘었다고 하네요. 가족은요? 전화도 못한대요. 직원들이 대신 받는다면서요. 그 여자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지만 꼭 눈물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직원들이 환자들을 줄지어 세웠어요. 약 드실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종이컵마다 알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냐고 물으니 건강보조제라고 하더군요. 다 어머니들 드시는 거래요. 약을 삼키는 척하며 입안에 숨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자가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넘기지 말라는 신호였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여기선 난동 피우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밤새 주사 맞아요. 그럼 다음날 아무 기억도 못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상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꽃바구니와 과일을 들고 있었지요. 엄마 얼굴 보니까 안심된다고 하더군요. 며칠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래요. 괜찮다고요?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좀 불안정하셨다면서요. 미라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래요. 여기 시설 좋다고 하네요. 침묵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무서웠어요. 엄마, 휴대폰은 잠깐만 내가 맡아둘게요. 병원 규칙이래요. 그가 웃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문이 잠겼어요. 삐하는 전자음이 들렸지요.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두드려 봤습니다.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유리에 감촉만 남았지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저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나눠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넷째 날 점심 식당에서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눈빛은 또렷했고 말도 정확했지요.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새로 오셨냐고요? 네, 며칠 전에요. 가족이 데려왔죠? 네.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회사도 다녔고 골프도 쳤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여기 왔다가 그냥 못 나갔어요. 왜요? 딸이 서명했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요. 근데 전 멀쩡했어요. 지금도 멀쩡해요. 그럼 항의는 안 하셨어요? 했죠. 처음엔 소리도 지르고 문도 두드렸어요. 나가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요. 주사 맞았어요. 강제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날 정신이 없었어요. 머리가 멍하고 몸이 안 움직였죠.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서워서 더 이상 소리 못 질렀어요. 그날 저녁 세탁실 앞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차분했지요. 새로 오셨죠? 아드님이 모시고 왔다던데요. 네, 그런데 여기 분들 다 멀쩡해 보이세요. 그럼요. 다들 멀쩡해요. 저도 멀쩡하고요.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가 보냈어요. 요즘 깜빡깜빡한다면서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안 깜빡했어요. 그냥 집이 갖고 싶었나 봐요. 할머니는 세탁기를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항의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격리실이라는 데 넣더군요. 그리고요. 주사 맞았어요. 팔에 힘으로 꽂았어요. 그 다음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사흘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보니 다시 병실이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조용히 있어요. 약도 먹는 척하고 말도 안 해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할머니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여기선 저항하면 안 돼요. 저항하면 저렇게 만들어버려요. 저렇게요? 할머니가 식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한쪽 구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흐릿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지요.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처음엔 멀쩡하셨어요. 소리도 지르고 난리쳤죠. 그랬더니 주사 맞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저렇게 됐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항하면 저렇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였지요. 닷새째 되는 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야 해요. 저 멀쩡하다고요. 내 돈 돌려줘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봤지요. 한 할머니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3명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싫어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비상구 쪽으로 달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눕혔지요. 그리고 주사를 꺼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서서히 축 늘어졌어요. 비명이 먹고 조용해졌지요.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끌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조용히 있어야 해요. 저항하면 안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틀 뒤 식당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흐릿했고 초점이 없었지요. 숟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렸고 밥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약을 받았어요. 저는 약을 입안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었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8째 날 저녁 점심때 봤던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약을 안 먹어도 여긴 공기 자체가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상해져요. 저도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야 해요. 어떻게든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환자가 돼요. 어떻게 나가요? 모르겠어요. 가족이 동의해야 나갈 수 있대요. 근데 가족이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린 버려진 거예요. 집이랑 돈만 빼앗기고 여기 갇힌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이미 서명을 했고 휴대폰도 빼앗겼어요. 창문은 열리지 않고 문은 잠겨 있지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 주사를 맞고 저렇게 변해버려요. 눈을 감으니 상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는 참 착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지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걸까요? 아니면 상훈이가 먼저 말을 꺼낸 걸까요? 둘이 밤마다 속닥이던 그 대화들, 서류 뭉치, 부동산 영수증, 모두 저를 여기 보내기 위한 준비였던 거였어요. 집을 팔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팔았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빼갔을 거예요. 연금 통장, 적금 통장,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전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천천히 잊혀지겠지요. 처음엔 가끔 찾아오다가 나중엔 전화도 안 하겠지요. 면회도 끊기고 이름도 잊히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약점을 보이면 안 되지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안 먹어도 할아버지 말처럼 공기 자체가 이상하다면 언젠가 저도 변하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고 밥 먹을 때 숟가락 쓰는 법을 잊고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고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그 흐릿한 눈빛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아직 멀쩡해요. 생각도 또렷하고 기억도 선명해요. 상훈이가 어릴 적 뭘 좋아했는지,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집 주소가 뭔지,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전부 기억해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순 없어요. 만들어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 여긴 그게 가능한 곳이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서류 하나로 환자로 만들고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저항하면 주사로 진짜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곳.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로 화가 났지요. 상훈이한테도, 미라한테도, 이 병원한테도,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세상한테도.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돼요. 여기선 화내는 게 곧 죽음이니까요. 조용히 참아야 해요.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척 해야 해요. 그러면서 기회를 찾아야 하지요. 언젠가 문이 열릴 거예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누군가 문을 열어둘 거예요. 그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쉽게 노인을 버리는지. 저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와 같아요. 멀쩡한데 환자 취급받고 집과 돈을 빼앗기고 이렇게 갇혀 있어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해요. 누군가는 싸워야 하지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 사이로 낯익은 눈빛이 보였어요. 의사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지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할머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처음 보는 의사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문을 닫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척하며 낮게 속삭였지요. 할머님, 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요? 중학교 2학년 7반 한도진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진이? 그 아이가?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제야 얼굴이 보였어요. 오래전 제자의 얼굴이었지요. 20년도 더 지났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한도진.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도진아, 정말 내가 맞니? 네. 그때 선생님이 절 도와주셨잖아요. 다들 절 괴롭힐 때 선생님만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도진. 그 아이는 전학생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였지요.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따돌렸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어느 날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도진이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도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됐군요. 선생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도진이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이 병원이 어떻게 사람을 지우는지 증명할 겁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예요. 선생님을 구할 증거. 도진이는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첫 번째 USB였어요.
이건 내부 CCTV 백업이에요. 환자에게 강제로 진정제 주사 놓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간호사에게 서류 위조 지시하는 음성도 있고요. 두 번째, 서류 한 장이었지요. 치료 위임 동의서예요. 보호자 윤상훈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드님이 직접 서명했어요. 하단엔 며느리 통장 번호가 적혀 있고요. 세 번째, 회계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에요. 네 번째,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이건 제 진술서예요. 제가 이 병원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기록을 조작했는지 전부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네 가지면 충분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진아, 이걸 왜 나한테 줘?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해줄 차례예요. 이걸 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밖으로 새벽 3시 야간 순찰 교대 시간이에요. 그때 직원들이 오늘 없을 때니까 그때 나가세요. 그게 유일한 틈이에요. 봉투를 가슴에 꼭 눌렀어요. 그래도 내가 위험해질 거야. 도진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옳은 걸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문을 열며 낮게 말했어요. 이번엔 꼭 도망치세요. 그리고 증거를 세상에 내주세요. 문이 닫히자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가 살짝 흔들렸어요. USB가 맞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어요. 병실 불이 꺼지고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만 남았지요. 저는 침대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을 다시 열어봤어요. USB, 위임 동의서, 회계장부, 진술서. 이것만 있으면 병원도 아들 부부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요? 봉투를 다시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필름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가득했지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훈이는 사기죄로 잡혀갈 거예요. 횡령죄도 붙을 거고요. 감금죄까지 더해지면 최소 몇 년은 들어가겠지요. 그럼 상훈이 인생은 끝나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할 거고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거고요. 손주는요? 아빠가 감옥에 간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림받을 거예요. 미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훈이 아내였어요. 이 증거를 내놓으면 그 가족이 통째로 무너져요.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지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만약 이걸 세상에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득 복도에서 주사 맞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나가야 해요. 저 멀쩡하다고요. 내 돈 돌려줘요. 그렇게 소리치던 할머니였지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틀 뒤 식당에서 다시 봤을 때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초점이 없었지요. 숟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렸고 밥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닦아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저 사람도 처음엔 저처럼 멀쩡했을 거예요.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병원에 데려왔어요. 검진 받으러 간다고 속였겠지요. 그리고 여기 갇혔어요. 처음엔 항의했을 거예요. 나는 멀쩡하다고, 나를 내보내라고 소리쳤겠지요. 하지만 소리치면 주사를 맞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눈빛이 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멈춰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얼굴도 못 알아봐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가족도, 집도, 자기 이름도.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요.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죽어요. 누가 발견할까요? 아침에 간호사가 왔을 때 이미 식어 있겠지요. 장례식은 누가 치를까요? 가족이 올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무용고자로 처리할까요?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겠지요. 작은 함 하나에 들어가서요. 이름표도 없이요. 저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 그대로 있으면 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상훈이가 제 자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순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가르쳐야 해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상훈이가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지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고통받는 거요. 그게 더 끔찍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결정했어요. 나가서 신고할 거예요.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을 거고요. 상훈이가 벌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옳은 일을 할 거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58분이었어요. 2분 남았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지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순찰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는 소리였지요.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봉투가 옷 안쪽에 단단히 들어 있었어요. USB, 위임서, 회계장부, 진술서 모두 그 안에 있었지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새벽 2시 59분, 1분 남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지요.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세요. 할 수 있어요. 도진이가 말했어요. 새벽 3시에 엘리베이터가 열린대요. 야간 순찰 교대 시간이라 복도가 잠깐 비어 있을 거래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래요. 복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순찰실 쪽으로 간 모양이에요. 새벽 3시. 지금이에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내다봤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걸었어요.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지요.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지요.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그녀가 소리쳤지요. 달려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너무 천천히 닫혔지요. 간호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제발 닫혀요. 제발.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간호사가 계단으로 내려올 거예요.
1층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띵! 1층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봤습니다. 간호사는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뛰었습니다. 출구를 향해 달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 공기가 폐에 들어왔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벗어났어요. 대로변이 나타났지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간호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택시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손을 들었어요. 필사적으로 흔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 택시가 멈췄어요.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디로요? 시청이요. 검찰청 쪽으로요. 검찰청이요? 네,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간호사들이 길가에 서 있었지요.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병원 건물이 작아졌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옷이, 저는 그제야 제 모습을 봤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요. 신발도 병원 슬리퍼였습니다. 기사가 또 물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네. 보호자는요? 혼자 나왔어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 집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번졌지요. 간판들이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인가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하지만 1년처럼 느껴졌지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사가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큰 건물이 보였어요. 검찰청이었습니다. 택시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도착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에서 내렸어요. 검찰청 건물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문이 열려 있을까요? 정문으로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지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안내판을 봤어요. 민원실은 2층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었지요. 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민원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지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어요. 신고요? 네. 무슨 일인데요? 요양병원에서 사람을 감금하고 돈을 빼돌려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봉투를 꺼냈지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열었어요. USB와 서류 묶음이 나왔지요. 이게 뭔가요? USB는 내부 CCTV 백업이에요. 환자에게 강제로 진정제 주사 놓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간호사에게 서류 위조 지시하는 음성도 있고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치료 위임 동의서예요.
제 아들 윤상훈이 직접 서명했어요. 하단엔 며느리 통장 번호가 적혀 있고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회계장부 복사본이에요.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 진술서예요. 그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기록을 조작했는지 전부 적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이건 중요한 증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제 제자가 그 병원 의사였어요. 양심에 괴로워하다가 저한테 줬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희예요. 연락처는요?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병원에서요. 그럼 주소라도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적었어요. 어르신, 이 사건 즉시 수사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감금 혐의가 명확합니다. 바로 조사 들어갈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철저히 조사한대요. 상훈이도 조사받겠지요. 미라도 조사받을 거고요. 그리고 법정에 서겠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지금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집에 갈 거예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민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지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했어요. 해냈어요. 신고했어요. 증거를 넘겼고요. 이제 법이 말해줄 거예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온 뒤 저는 작은 여인숙의 방을 잡았어요. 하루 2만 원짜리 방이었지요. 침대 하나와 낡은 TV가 전부였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신고가 잘 된 걸까요? 검찰이 움직일까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날씨, 경제, 사건, 사고.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어요. 한의료 양병원 불법 감금 및 의료사기 혐의 수사 착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검찰이 서울 소재 한의료 양병원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멀쩡한 노인들을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의료 양병원 건물이 보였지요. 그 하얀 건물, 제가 갇혀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 컴퓨터, 파일 캐비닛. 기자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한의료 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측이 정상적인 노인들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강제 입원시키고 보호자와 공모의 재산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병원장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기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 보호자들이 병원과 짜고 부모를 입원시킨 뒤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TV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정말로 시작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지요. 집엔 상훈이와 미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지요.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우리 집이에요. 30년을 산 집이지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 차량 3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경찰들이 집 앞에 서 있었지요. 형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상훈이가 나왔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요.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윤상훈 씨, 요양병원 비리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상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지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다음으로 미라가 나왔어요. 울고 있었지요. 눈가가 새빨갰습니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미라 씨도 공범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미라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요. 우리 애가 있다고요. 엄마 없으면 애는 어떡해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피해자 윤정희 씨는 안 계십니까?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상훈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엄마요? 엄마가 왜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증거도 윤정희 씨가 제출하셨고요. 그 말에 상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신고를? 형사가 저를 봤어요. 혹시 윤정희 씨십니까?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상훈이의 얼굴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지요.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정말 엄마가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나와 상훈이 앞에 섰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나를 그 병원에 가뒀잖니. 그건 엄마 건강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돈 때문이었어. 집 팔려고 그런 거잖아. 상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우릴 버렸잖아요. 돈도 안 주시고 집도 안 내주시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고 내 집이었어. 너희 줄 의무 없었어.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상훈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요. 저는 상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왜? 하지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넌 내 자식이지만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부모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상훈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범죄야. 엄마, 제발. 상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형사가 상훈이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상훈이는 제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형사들이 상훈이와 미라를 차량으로 데려갔어요. 상훈이는 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 저를 봤지요. 미라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애는 어떡해요? 애는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 차량이 출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직접 신고하셨대. 대단하시다. 자식한테 당하고도 신고하시다니. 아니야, 어떻게 자식을 신고해. 그래도 자식인데. 저도 저 상황이면 신고했을 거야. 이웃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경찰이 봉인 테이프를 붙여놨더군요. 출입금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았고 상훈이를 키웠던 집이지요. 현관 옆에 작은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쓰던 접시였어요.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무릎을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경찰이 나갈 때 그냥 둔 모양이었지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끌려간 흔적이었지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가 보였습니다. 상훈이와 미라가 앉아 서류를 보던 그 소파였어요.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던 그 자리였지요. TV 리모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도 2개 있었어요. 아직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 그릇들이었지요. 미라가 설거지를 안 했나 봐요. 저는 습관처럼 수도를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했을까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고 이제는 하지 않을 일이에요. 설거지를 끝내고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훈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지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불이 구겨져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집을 팔려고 했구나.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훈이 대학 졸업 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지요. 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그때는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저를 짐으로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옷장도 그대로였지요. 창가에 놓인 화분도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그대로였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팔아야겠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해요. 혼자서요. 무섭지 않냐고요?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지요. 5월 중순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골랐지요. 검은색 재킷과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어요. 큰 건물이 나타났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오갔지요. 안내판을 봤습니다. 417호 법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법정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윤정혜 씨십니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지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그 아래 검사석과 변호사석이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이와 미라가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지요.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상훈이가 방청석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지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2025년 고압 제천 247호 사기 및 감금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상훈, 서미라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훈이와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들, 기소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상훈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검사, 기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피고인 윤상훈과 서미라는 2024년 11월부터 피해자 윤정혜 씨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68세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하늘요양병원 병원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불법 감금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며 계좌에서 총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검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증거물은 하늘요양병원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환자들에게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음성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복도 장면이었지요. 한 할머니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해요. 저 멀쩡하다고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주사를 꺼냈지요. 안 돼요. 안 돼.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이 꺼졌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사기죄, 횡령죄, 강금죄에 해당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여자였지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상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판단 착오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했습니까? 네, 피고인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돌려도 된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상훈,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상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피고인 서미라, 앉으십시오. 판사가 호통쳤지만 미라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회사 잘렸을 때 어머니 재산 얘기 먼저 꺼낸 게 누구예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한 말? 병원 알아본 것도 나고 병원장 만난 것도 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상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통장 번호 준 거잖아. 병원장한테. 그것도 내가 시킨 거야? 그건 당신이 주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당신이 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퉁, 퉁, 퉁.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상훈이와 미라가 서로 소리 지르고 있었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자식이구나. 가슴이 서늘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이 법정이 무슨 장터입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시는군요. 상훈이와 미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입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줍니다.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울고 있었지요.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윤상훈, 사기죄, 횡령죄, 강금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상훈이의 몸이 흔들렸어요. 피고인 서미라, 사기방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미라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퉁.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상훈이와 미라가 끌려나갔어요. 상훈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지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5년. 상훈이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미라는 3년이고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법이 내린 판단이에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법이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드님께 하실 말씀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저 평범한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상훈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면회 신청서였지요. 엄마, 한 번만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까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가방을 들었지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구치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가 있었어요. 직원이 앉아 있었지요. 면회 오셨습니까? 네. 수용자 성함은요? 윤상훈이요. 관계는요? 어머니예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저를 봤지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작성해 주세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름을 적었지요. 윤정희, 관계 뭐, 연락처, 다 적고 나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3번 면회실로 가세요.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지요. 3번 면회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유리창이 가운데 있었지요. 양쪽에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다렸지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상훈이가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지요. 파란색 죄수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볼이 꺼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상훈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수화기를 들었지요.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상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지요.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 때 못한 말이 있어요. 엄마 앞에서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상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라가 병원 이야기 꺼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변명이구나. 상훈이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미라 탓하려고 날 부른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상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 때 봤어. 너랑 미라랑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 엄마. 그게 내가 키운 자식이더라. 상훈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사람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쉽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유리창 너머 상훈이를 봤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일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이 트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내가 대학 갈 수 있게. 엄마,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결혼했을 때도 행복했어. 손주 낳았을 때 눈물 났어. 상훈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병원에 가뒀어. 죄송해요. 약 먹이고 감금하고 내 휴대폰 빼앗고
재산 빼돌리려고 했어. 엄마, 저 정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 있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상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나가면 엄마 찾아뵐게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지 마. 엄마.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상훈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얼굴 보면 그 병원 냄새가 나. 소독약 냄새, 약 냄새. 그 차가운 복도, 잠긴 문. 다 생각나. 상훈이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엄마, 제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상훈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수화기를 든 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상훈이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입만 움직이고 있었지요. 엄마, 엄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어요. 문을 열고 나왔지요. 뒤에서 유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원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열었지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훈이 유치원 졸업 사진이었어요. 어린 상훈이가 웃고 있었지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뒷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내 기쁨이었지.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기뻤어. 내가 태어났을 때, 웃었을 때, 자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사진을 봉투에 넣었어요. 지퍼를 닫았지요.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구치소 건물이 멀어졌어요.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집을 팔기로 했지요. 부동산에 내놨더니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 3개면 충분했지요. 낡은 찻잔 세트를 넣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보리차 주전자도 넣었지요. 10년 넘게 쓴 거였어요. 사진은 2장만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1장, 제 젊은 시절 사진 1장. 상훈이 사진은 넣지 않았어요. 옷은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지요. 가구는 다 두고 가기로 했어요. 새 집엔 가구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왔어요.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예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자 3개를 트럭에 실었어요. 금방 끝났지요. 저는 트럭 옆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네, 먼저 가세요. 제가 뒤에 갈게요.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가 그대로 있었어요. TV도 있었지요. 하지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어제 다 닦아뒀거든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지요.
이 창문으로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저녁을 보냈을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창문을 열겠지요.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지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도 많았고 힘들었던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젠 됐어요. 여기까진 충분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갔어요. 열쇠를 꺼내 현관 화분 밑에 뒀습니다. 새 주인이 올 때까지 부동산에서 찾아갈 거예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동네가 지나갔지요.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새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거리였어요. 낯선 가게들이었지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새 집은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을 돌아 작은 건물 앞에 섰지요.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 앞에 이삿짐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지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하나였어요. 침대가 한쪽 구석에 있었지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안으로 옮겼어요. 하나씩 풀기 시작했지요. 찻잔을 꺼내 찬장에 넣었습니다. 보리차 주전자를 싱크대 옆에 놓았어요. 사진 2장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웠지요.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밖을 내다봤지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지요. 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동네의 소리였어요. 내일부터 이 소리들과 함께 살겠지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놨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니까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